안녕하십니까. 오늘 뇌전증 톡톡 소아편을 맡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소아신경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은백리입니다. 오늘 뇌전증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뇌전증 톡톡 소아편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뇌전증 지원센터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뇌전증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센터입니다. 2020년 7월에 국내 처음으로 설립되었고 전국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 및 사회복지 향상을 통한 포괄적 뇌전증 환자 관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뇌전증 지원센터에서는 뇌전증 도움 전화를 통한 치료 및 복지 지원을 상담해 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심리정서 문제를 상담하고 또 자살 예방 상담, 또 자조 모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 또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또 네 번째로는 대국민 교육, 홍보 등 뇌전증 바로 알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네 번째에 상응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그 뇌자도나 수술 로봇 등의 우리나라에서 쉽게 병원에서 살 수 없는 여러 최신 장비 도입을 통해서 선진국형 뇌전증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 뇌전증 센터의 모임입니다. 저도 뇌전증 도움 전화를 맡아서 하고 있는 일원의 한 명으로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또 이런 것 여기에 참여해 주시는 것들이 저희 센터가 훨씬 더 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갑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우리 소아뇌전증 환자들이 많은 부모들께서 발달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도 뇌전증 지원센터에서 뇌전증 도움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할 때 이런 발달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질문을 하셔서 사실 그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는 이렇게 한꺼번에 어떤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강의식으로 하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아뇌전증 환자한테서 발달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아마 뇌전증에 관련돼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일부는 발달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만은 어떻게 그 교육 수준을 똑같이 해야 할 수밖에는 없어서 조금 모르시는 분을 대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왜 저렇게 쉬운 얘기를 나한테 강의를 할까라는 오해를 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용어부터 알아보죠. 자, 발육이라는 용어를 흔히 쓰는데, 발육에는 성장과 발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성장은 뭐냐? 아이들이 보통 우리나라 아이들은 처음에 만삭으로 태어나면 한 3kg 남짓, 또 한 50cm 정도 키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돌이 되면 머리둘레, 그러니까 몸무게로 따지면은 한 3배가 되고, 키로 따지면은 2돌이 됐을 때 아이들이 한 배가 되거든요. 그렇게 양쪽으로 키나 체중, 장기 무게가 같이 양쪽으로 증가해 가는 과정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성장이라는 사이즈가 커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아마 2돌까지 아이들이 크는 속도로 그대로 쭉 가면 제 나이 되면은 이 큰 방이 아마 모자라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2돌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다가 조금 천천히 크다가 사춘기 됐을 때 갑자기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생에 2번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저도 제 친구들 만나면 초등학교 때 굉장히 작았던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만나니까 어떤 아이들은 무지하게 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사춘기 때 굉장히 컸던 아이들이죠. 그 반대 역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발달이라는 거는
인간은 엄마 그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날 때 먹고 자고 싸고 우는 것밖에 못하던 아이들이 못 가누고 뒤집고 앉고 쓰고 걷고 뛰고 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연령 증가와 함께 새로운 기능을 획득해 가는 과정을 발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발달에는 운동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뭐 음악, 미술, 체육, 영어 여러 가지 과목이 있듯이 이런 발달도 여러 가지 핵심 발달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발달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4, 5세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을 하고 조금 천천히 가다가 사춘기를 넘어가면 거의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지나서 나중에 나이를 많이 들게 되면은 기능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그런 일생을 가지게 되겠죠. 자,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전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은 서양인에 비해서는 비교적 키도 조금은 작고 뭐 피부도 하얗지 않고 또 머리카락은 대부분이 까만색이고 또 눈동자는 진한 갈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또 어떤 집안은 키가 큰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키가 조금 작은 집안도 있듯이 이런 유전적인 성향도 있겠습니다. 또 환경적인 것도 요즘 아이들은 저희 세대보다는 훨씬 평균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영양도 좀 많이 좋아지고 또 이 경제적으로도 풍요해지면서 서양 식사를 하게 되는 것 때문에 많이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만든 이론으로 붕어빵 이론인데 이 같은 틀을 가지고 만드는 붕어빵은 모양과 크기는 똑같지만 얼마나 재료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맛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적으로 똑같은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환경적으로 얼마나 잘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기능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발달 장애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질환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발달 장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상학적인 진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질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의 속도가 심각하게 지연이 되거나 발달 순서가 왜곡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우리가 발달 장애라고 그러고 아이들한테서 한 5 내지 7% 정도로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은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 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따지면 뇌성마비, 시력장애, 청력장애, 지적장애, 학습장애 또 큰 아이들한테서 보여지는 ADHD라고 부르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여러 가지 발달 장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아청소년과 특히 소아신경과 의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획일적으로 한 시기에 모든 질환을 진단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운동 발달은 대개 돌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뇌성마비 같은 경우에는 대개 90% 이상이 1세 전에 진단이 됩니다. 하지만 언어장애는 이제 언어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1세 이후, 2세 이후에 언어가 폭발적으로 늘어갈 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학습장애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학동기 가기 직전 정도 돼야지 우리가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뇌의 크기를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2돌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뇌가 사이즈가 커가고 한 4, 5세 될 정도 될 때까지는 약간은 느리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자라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스카먼의 성장 곡선을 보면 신경형이라고 되어 있는 4, 5세까지가 굉장히 빠르게 어른의 약 80% 정도까지 사이즈가 커가기 때문에
이때가 저희 소아신경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안에 신경망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 안에. 이게 하나님이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가치 있게 지내기 위해서 각각 어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잘하는 것도 있고 일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 보완해 가면서 이 사회에서 각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뇌 안에서 과잉 생성 후 속가내기 과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즉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신경망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돌까지 그 신경망이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이게 한 2돌 정도까지 유지를 하다가 한 3 내지 5세 요때까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보통 7 내지 10세 정도가 되면 어른 수준까지 오히려 신경망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똘똘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신경망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신경망에 있는 각자의 세포가 성숙돼서 완숙이 되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죠.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제가 생각하기에 그 가운데 있는 사진과 같이 어떤 덩어리를 어떤 조각을 만들 때 옆에서 붙여서 만드는 것보다는 큰 덩어리를 깎아내면서 만드는 게 훨씬 정교하고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예를 들어서 동살에다가 아주 초창기에는 길을 무수하게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면은 단단해져서 영원히 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고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그 길은 풀이 나고 숲이 울거져서 완전히 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없어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잉 생성 후 솎아내는 과정에서 그 길이 필요한 길은 반드시 써야 되고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길 같으면은 나의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이런 일본 국도 이런 국도가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국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뒷문으로 나가서 슈퍼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정문으로 돌아가면 한참 걸릴 텐데 뒷문으로 가면 굉장히 빠른 걸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길이 되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희 아파트의 뒷문은 별로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만의 갖는 좋은 장점을 가질 수도 있고 하지만 전 국민이 다 쓰는 고속도로나 큰 국도는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많은 길을 만들었다가 나한테 필요한 길만 남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의 첫 천일, 즉 엄마 뱃속에서 임신 기간 중 10달, 즉 270일, 생후 돌까지 365일, 생후 2돌까지 365일을 합하면은 1000일이 됩니다. 이게 만 2돌이 될 때까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만 2돌이 될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성장과 발달이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발달 과정에서 결정적인 시기로 이때 잘 조절을 해주면 변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신경망의 농도인데 밀도인데요. 그 밀도가 2세까지 그렇게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점점점
필요한 것만 남게 되는 시기가 돼서 첫 천일이 저희들 소아신경학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경련발작과 뇌전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윗 그림은 챗GPT한테 그 발작과 경련, 또 뇌전증에 대해서 지식을 주고 내가 오늘 강의를 할 텐데 뭐 하나만 만들어 다오 했더니 저걸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게 발작이라는 거는 뇌 안에 수천억 개의 회로가 있습니다. 그 신경망을 통해서 서로 세포들끼리 작은 전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뇌의 기능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 발작이라는 거는 오른 그 슬라이드 맨 아래 보면은 박스에 있는 것 같이 그 뇌신경에는 이런 글루타메이트나 아스파테이트와 같은 흥분성 뇌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일을 하는 흥분성 뇌신경 세포가 있고, 또 가바와 같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사용하는 억제성 뇌신경 세포가 있습니다. 그게 항상 이 밸런스를 맞추고 지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흥분성 뇌신경 세포가 과하게 일을 한다든지 혹은 억제성 뇌신경 세포가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발작이라는 증상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발작은 뭐냐? 앞서도 얘기한 것 같이 작은 전류를 통해서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어디선가 예를 들어서 합선이 된다 싶으면 뇌신경 세포에서 과도한 방전이 일어나고, 그게 일시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이상 행동을 초래하는 것을 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발작 중에는 운동 근육계 증상이 뚜렷한, 과거에 얘기했던 경련성 발작, 요즘에는 경련성 발작이라는 것을 전문가 입장에서는 잘 안 쓰고 운동 발작이라는 걸로 바뀝니다만은, 경련 발작이라는 용어를 많이 현재도 일반인들이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경련 발작은 운동 근육계 증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경우를 경련 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경련 발작 혹은 비운동 발작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운동계는 없이 느낌만 온다든지 아니면 멍 때린다든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비경련성 발작 혹은 비운동성 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작이나 경련은 증상입니다. 병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침을 하게 된다고 해서 기침하면은 무조건 폐렴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뭐 감기 때도 올 수 있고 기관점 때도 올 수도 있고, 어떤 환자들은 천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반복적인 기침을 할 수도 있고, 아무런 병이 없는데도 뭐 물 먹다가 살에 걸리면 그것 때문에 기침이라는 증상이 있을 수 있죠. 기침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침은 여러 가지 원인, 폐렴, 기관지염, 뭐 천식, 살에 걸려서 일시적으로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뇌전증이나, 그러니까 발작과 경련은 이런 그 증상명이고요. 그럼 뇌전증은 병명입니다. 뇌전증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반복적으로 발작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반복되는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질환을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련 발작이 한 번 있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다쳐서 경련 발작을 했다고 그래서 그거는 뇌전증이 될 수는 없고요. 어떤 환자는 이 뇌 안에 무슨 뇌수막염이나 뇌염 같은 게 와서 발작을 했다고 그래서 그 환자가 뇌전증이라는 진단이 되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령에 따라서 경련 발작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신생아기부터 한 6개월까지는 출생 시 외상이나 그러니까 난사를 한다든지 이래서 출생 시 외상을 받거나 혹은 저산소증에 빠졌을 때 경련 발작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외에도 뇌 발육 이상이나 중추신경계 급성 감염, 뇌수막염이나 뇌염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경련 발작하는 원인이 다른 연령보다는 조금 많고요.
보통 6개월에서 2돌 사이가 되면 열성경련이라는 걸 하는 아이들이 있죠. 보통 열성경련은 누구나 다 열난다고 경련 발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2 내지 5% 정도 열성경련을 하게끔 체질적으로 타고난다라고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통 60~70%는 되게 집안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성 열성경련 때문에 경련 발작을 하는 아이들이 2돌 미만 때는 비교적 많고, 그 외에도 중추신경계 급성 감염이나 혹은 출생 시 뇌손상의 후유증 혹은 뇌 발육 이상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돌이 지나서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까지를 보면 중추신경계 급성 감염이 가장 많은 경련 발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출생 시에 받은 뇌손상의 후유증이나 뇌 발육 이상, 이때부터는 이제 뇌전증도 종종 보이기 시작해서 간혹은 이 나이 때는 뇌종양 때문에 경련 발작을 증상으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동기에 들어가서 사춘기 때까지 보면은 뇌전증이 가장 많은 원인의 경련 발작의 원인이 되고, 그 외에도 출생 시 뇌손상의 후유증이나 뇌 발육 이상 혹은 뇌종양, 급성신경계 급성 감염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질이라고 불렀던 설사병이 심하게 알아도 올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교통사고나 이런 뇌 손상 혹은 제 몸속에 있는 설사를 너무너무 심하게 많이 하거나 토해서 잘 못 먹으면은 제 몸에 있는 소금기가 감소하거나 혹은 너무 많이 소금기가 올라간다든지 당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칼슘이 떨어지거나 마그네슘이 떨어져도 경련 발작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경련 발작은 굉장히 많은 원인 때문에 오는 하나의 증상이고, 뇌전증은 만성질환, 경련 발작을 유발시키는 만성질환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뇌전증은 비교적 많아서 대부분의 인종을 망라하고 인구 한 1000명당 한 5 내지 7명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한 40~50명이 새로 매년 생겨 거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뇌전증 환자 수가 약 한 35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연 2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뇌전증이라는 게 한 가지 질환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뒤에도 잠깐 얘기가 나오겠지만 원인도 다양하고, 뇌전증 자체도 어느 부위에서 생기냐에 따라서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그 위치에 따른 것도 다르고, 또 같은 뇌전증인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서 심각하게 발작을 하고 있는 영아연축, 웨스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을 보면, 웨스트 증후군은 영국의 닥터 웨스트라는 의사의 아들 둘이 증상을 보이는 걸 처음 기술해서 웨스트 증후군이 됐는데요. 그 환자들 보면은 영아연축이라는 경련 발작을 하고 발달 비연이 있고 지적장애나 발달장애가 심하면서 약에 잘 안 듣는 난치성 뇌전증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영아연축만 봐도 원인이 이 유전적인 원인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 뇌손상을 당했을 때 혹은 또 대사장애 한 200여 가지가 그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영아연축으로 나오지만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간질이라고 불렀죠. 오른쪽 사진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경련 발작을 보이는 건데, 과거에는 신이 내린 병 이렇게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간질이라는 그런 단어가 갖는 의미가 조금은 나쁘게 보여서 2012년도 6월 달에 저희 뇌전증을 전공하는 학회 또 이 여러 그 단체가 모여 가지고 뇌전증이라는 거를 간질이라는 말을 없애고 뇌전증이라는 단어로 바꾸자라고 해서 이 선포식을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같이 뇌전증의 원인은 이런 구조 이상, 유전, 감염, 대사, 면역. 저희가 현대의학적으로 아직도 밝힐 수 없는 것도 일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요. 또 뇌전증이 흔히 동반되는 질환 보면 지적장애나 뇌성마비 이런 환자들은 일반인보다는 뇌의 손상 정도 혹은 유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많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한 뭐 20 내지 40%, 또 엔젤만 증후군이나 렛 증후군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일생 언젠가 뇌전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결절성 영화증이 있는 아이들 보면 2세 전에 많은 아이들이 뇌전증 증상을 보이고 특히 영아 연축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뇌전증은 치료는 굉장히 많은 치료를 합니다. 뭐 약물 치료, 또 식이 치료, 수술요법 등을 하는데 대세는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는 대부분 약물요법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이런 치료를 하는 목표는 심각한 부작용 없이 발작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치료 목표입니다. 그게 약을 쓰든 안 쓰든. 뇌전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를 다 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일부 환자는 수면 박테리나 그러니까 수면만 잘 유지시켜 놔도 경련 발작을 안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을 쓰지 않고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치료 목적은 무발작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그게 약을 쓰는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이, 약을 안 쓰는 경우에도 발작 그 자체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치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발작 조절이 무발작으로 만드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아주 일부 환자들, 난치성 뇌전증인 경우는 빈도 감소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은 약을 너무 써서 아이들한테 그런 약이 미치는 영향이 크면 어느 정도는 그 발작 정도를 감안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인지나 행동이나 정서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치료 목표를 정하고 저희는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약물을 쓰는 경우가 가장 많죠. 사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들이 환자를 볼 때 보면 뇌전증 환자가 꼭 약을 써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약을 썼을 때 첫 번째 약물의 한 47%가 잘 듣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들으면 요 약을 잘 안 듣는 경우에 두 번째 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13%. 그다음에 세 번째 약물로 바꿨을 때는 1%입니다. 그러면 인제 저희가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게 약 30여 가지 정도의 항경련제 뇌전증 약이 있습니다마는 항경제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뭐 70% 60-70% 정도는 약을 가지고 잘 조절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약을 잘 배합을 해서 조합을 해서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의 경련 발작을 잡게 되죠. 그러면 항경련제가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발달이나 뇌전증은 뇌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 뇌전증 자체가 안에서 합선이 자꾸만 되면, 우리 집에서 합선이 자꾸만 되면 집에 있는 냉장고, TV, 컴퓨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뇌전증 그 발작 그 자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발달에 저해를 미치는 것은 사실이겠죠. 하지만 저희가 뇌전증을 잡자고 항경련제를 썼을 때 그 항경련제 자체도 뇌에 작용을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일부 약제는 환자에 따라서 발달에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에서의 치료는 이 득과 실을 항상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뇌전증 발작 그 자체 때문에 발달 저해가 너무 크다 치면 항경련제가 그 경련 발작을 어느 정도 잘 조절을 해줘서 발달 저하로 가지 않을 수가 있으면 그 환자는 써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항경련제가 인지에 항상 나쁘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절대로 아니고 어떤 환자는 특히 뭐 일찍 그 나이 어린 나이에 경련 발작을 시작하거나 혹은 다양한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인지 발달에 저해를 미치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득과 실을 따져서 저희가 그 항영연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뇌전증이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볼까요? 자, 왼쪽 위의 사진은 일반인들은 보통 90% 정도가 IQ 80 이상으로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뇌전증 환자라고 해서 많은 아이들이 다 지적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74%는 정상입니다. 80 이상으로 정상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에 비해서는 IQ가 낮은 아이들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뇌전증 그 자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뇌전증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기저질환, 뇌손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선천적인 문제, 유전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이게 MRI 사진인데 그 해마의 사이즈를 잰 건데 해마의 사이즈를 경련을 잡은 아이들은 별로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경련을 잡지 않고서 못하는 아이들은 저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해마의 사이즈가 더 줄더라는 겁니다. 해마는 우리가 단기기억, 장기기억을 포함해서 인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뇌 구조물이거든요. 또 2년 동안 새로 발병한 뇌전증 환자를 항경련제를 2년 동안 쭉 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뇌전증 환자군에서도 정상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물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워낙에 시작부터가 조금 나쁘게 시작을 해서 정상 아이들보다는 차이가 조금은 일부 있겠지만은 그래도 호전되는 비율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난치성 그 뇌전증이라는 건 뭐냐면, 난치성 뇌전증은 보통 전체 뇌전증 환자의 한 70~80% 정도는 약물 치료에 잘 증상이 소실돼서 잘 듣습니다. 근데 보통 어떤 환자들은 아주 적절하게 선택된 항경련제도 굉장히 많아서 그 항경련제가 아이들마다 뇌전증의 종류마다 쓰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적절하게 선택된 2가지 항경련제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2년 이상 잘 복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 평균 1회 이상의 발작을 지속되는 경우에 우리가 난치성 뇌전증으로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약 10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뇌전증 분류에 발달성 뇌전증성 뇌병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게 영아연증, 드라베 증후군,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조절되지 않는 발작을 가지고 있고, 또 발달에 크게 해를 미치는 소화 질환으로서 전체 뇌전증의 한 10 내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해서 그냥 둘 수는 없고요. 이런 항경련제를 포함한 약물, 식이요법, 간혹은 뇌절제술을 통한 수술, 또 뇌신경 조절, 그 미주신경 자극술을 포함한 뇌신경 조절을 하기도 하죠. 자, 아이들은 뇌의 가소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하고 조금 달라요. 어른들도 물론 뇌에서 가소성이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만, 뇌 가소성이라는 것은 부상이나 질병 발생 후에 손상된 뇌 기능이 경험에 의해서 적응하거나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뇌 가소성이 아이들인 경우는 어른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경련 발작을 잘 조절을 하면 뇌 가소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뇌의 기능이 어른에 비해서는 상당히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발달이라는 것은 질적인 변화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일정한 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신체 기능을 획득하는 그런 기능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발달 이상이라는 것은 이런 발달의 속도가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발달의 순서가 왜곡된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조금 늦다고 그래서 그거를 발달 장애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발작이라는 것은 뇌신경 세포에서 과도한 합선이 일어나서 전기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흐름으로써 가역적인 이상 행동을 초래하는 것을 발작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발작은 증상인 겁니다. 여기에는 경련성 발작, 즉 운동성 발작과 비운동성 발작으로 나눌 수 있고, 뇌전증이라는 것은 발작이 특별한 발열이나 뇌 손상이나 뇌 안의 염증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 반복적으로 발작이 재발하는 경우로 반복되는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아이들은 뇌가 발달해 가고 있는, 발달이 끝난 시기가 아닌 발달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발달과 특히 뇌전증성 발작을 조절해야 되는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3시에 2부로 저희가 이제 그 뇌전증 톡톡해서 2부에는 실시간 질의응답까지 응답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뇌전증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여진 간호사입니다. 1부에서 은백민 교수님의 강의로 좋은 내용 알게 되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사전에 신청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던 내용을 토대로 제가 또 보호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그래서 뇌전증과 인지가 정말 연관이 있는지, 뇌전증이 호전되면 인지도 좋아지는지,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해주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진료실에서도 같은 질문을 많이 받게 되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질환도 있고 그 질환이 뇌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 뇌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지라든지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네. 미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미칠 수도 있는 그런 뇌전증 환자 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일부 아이들, 특히 난치성 뇌전증 조금 일찍 시작하는 아이들, 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뇌전증 그 자체가 발달에 영향이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강의를 할 때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절대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반인을 상대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제일 걱정스러운 게, 폐렴 환자들은 기침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애가 기침했는데 폐렴이네? 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일부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화해서 강의를 드리는 게 그런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뇌전증 지원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면서 1대1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 같이, 저도 오랜 동안 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의료의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단시간에 너무 많은 환자를 보게 되는 게 큰 문제고, 또 저도 환자를 보면서 죄송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충분한 설명을 못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뇌전증 지원센터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분, 길게는 한 40~50% 네, 이상 맞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보호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의료를 하면서 참 제가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은, 일반화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뇌전증이 뇌에서 비롯되는 거고, 또 인지나 발달도 뇌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연관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집에서 합선이 좀 몇 번 됐다고 해서 우리 집에 큰 일이 생깁니까? 너무 잦지 않고 너무 큰 문제가 없고 설비 자체에, 시설 자체에 설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잘 수정이 되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고 저보다 훨씬 더 똘똘한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뇌전증을 갖고 있고 약물 복용을 하면서도, 그래서 실제로 저는 솔직히 제 방에, 제 그 진료 책상에 아주 좋은 대학의 좋은 과에
대학을 간 제 음. 환자가 한 명 있어요. 네. 그 환자의 입학 합격증? 네. 합격증을 엄마하고 본인한테 허락을 받고 아. 하나를 카피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론 개인적인 인적사항은 다 지웠죠. 내 환자 중에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뇌전증에 가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라도 네. 좀 없애드리려고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뇌전증이라는 거에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고 저희가 2012년도에 뇌전증 선포식을 했던 이유도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려고 네. 했었던 게 맞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대로만 치료받고 적절하게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2부에서는 교수님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 가지고 그 퀴즈도 같이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퀴즈 함께 참여하셔서 추첨도 20분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드리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 요 채팅창에 올라온 거 보면 네. 이게 보건복지부 소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네. 소속은 아니고요. 뇌전증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이고 네. 거기서 지원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속은 네네. 아닙니다. 네. 교수님께서 좋은 정정 잘 해주실 네, 것 네. 같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사전에 신청받은 질문 전에 뇌전증 지원센터에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그 중에 3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뇌전증을 처음 진단받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인데요. 약을 꼭 먹여야 하나요? 아이가 당장 증상이 없는데 약을 먹는 게 맞는지, 약을 먹으면 오히려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 문제는 그러니까 뇌전증이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어느 뇌전증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이들한테서 소화기 때 가장 많은 그러니까 전체 소아 뇌전증의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뇌전증이 양성 론란딕 뇌전증이라고 불렸던 네. 과거엔 뭐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서 쓰면 중심 측두엽 극파를 동반한 양성 소아 뇌전증이라고 과거에 불렸고 지금은 용어를 조금 바꿔서 뇌전증 퇴치기구, 국제 뇌전증 퇴치국이 ILA라는 그런 단체에서 자연 치유 가능한 뇌전증으로 이게 양성 뇌전증을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양성 악성 하면 꼭 암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중심 축두엽 극파를 동반한 자연 치유 뇌전증으로 이름을 바꿔서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런 양성 롤란딩 뇌전증이라고 과거에 불리던 환자들 보면 일반적으로 한 3 내지 13세경에 시작을 해요. 대개 한 3세 이후에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증상을 시작하는데 대부분 80% 정도가 잠 막 들면서 경련 발작을 하거나 아침에 새벽에 발작을 하거든요. 네. 그 아이들 보면 진짜 똘똘해요. 진짜 똘똘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근데 애가 잠 못 자면은 발작이 무지하게 심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한 번의 경련이 있는 경우에라도 저희가 뇌파 검사를 해서 뇌파상에서 분명한 중심 측두엽 극파를 보이고 뇌전증 이상파를 보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발달이 정상이면서 MRI는 구조적인 이상을 보는 네. 거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이상이 없이 오는 아이들은 한 번의 경련 발작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잠을 꾸준히 잘 자고 열이 나지 않고 하면 앞으로 경련 발작을 안 하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 거의 반수 정도는 나중에 잠도 잘 자고 뭐 생활 관리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치료는 득과 실을 따져야 됩니다. 최소한 득과 실 중에 득이 실보다 높아야지만 그거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약물 치료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으면 훨씬 그게 좋기 때문에 이게 그 약물이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거는 소아소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아소발작은 아이들이 보통 뭐 유치원 그때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밥 먹다가 특히 뭐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호호 불잖아요. 뜨거우니까. 그럼 숨을 과호흡을 하면은 갑자기 애가 멍 때리고 표정이 없어지면서 한 5 내지 10초 정도 멍하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가끔은 숟가락도 이렇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그런 발작은 뇌파 검사를 해보면 또 뚜렷한 이상파가 나오거든요. 그 환자는 엄마가 보기에 보호자가 보기에 첫 발작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반복적으로 발작할 가능성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 경우는 진단되자마자 바로 약 씁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약을 안 먹고도 경련 발작을 잘 조절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의 환자라면 약을 안 먹고 기다리는 게 정답일 거고 그 아이가 반복적인 발작을 하면 아니면 반복적으로 발작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환자들 예를 들어서 MRI 이상이 있다든지 발달에 문제가 있다든지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 질환인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발작을 하기로 정평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또 그다음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 아이가 뇌전증인데 완치될 수 있을까요?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문의를 많이 주세요, 교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전증을 진료를 하면서 가장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인데 약을 한 번 쓰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면요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보호자들이 하세요. 그거는 다 틀린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약물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치성 뇌전증으로 잘 조절되지 않는 아이들은 오래 평생 약 먹는 아이들도 환자들도 보통 한 1-20%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들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일부 뇌전증은 그러니까 평생 약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약물 치료를 끊게 되는 경우가 60-70% 이상이 됩니다. 자, 뇌전증의 치료는 이 약 이름이 항뇌전증 약이라고 보다는 항경련제입니다. 항경련제가 뜻하라는 건 뭐냐면 경련 발작을 잡아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시게 설명을 드리면 경련 발작이라는 것은 뇌전증이 있는 아이들 중에 경련 발작을 하는 것은 뇌 안에서 합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합선 때문에 전기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흐르면서 일시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경련 발작이라고 했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오는 것들을 못하게 막아줘서 오랫동안 경련 발작을 안 하면 뇌 안에서 발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양성 롤란딩 뇌전증이라고 얘기했던 중심 측두부 극파를 동반한 양성 소화기 뇌전증인 아이들은 걔네들은 잠만 잘 재우고 해도 일부 아이들은 한 30-40% 정도는 경련 발작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약을 복용 안 하고 경련 발작을 안 하나 약을 복용하면서 경련 발작을 안 하나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경련 발작을 자주 안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아이들은 약을 안 먹는 게 복용을 안 하는 게 정답이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딱 이해를 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다음에 첫 번째 얘기 중에 잠깐 제가 빼먹었던 중에 약을 복용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데요. 물론 항경련제가 뇌에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다고 안 했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부 약은 인지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약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약은 임산부도 쓸 수 있는 약도 있어요. 임산부는 엄마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걔는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럼 엄마가 숨쉰 산소와 엄마가 드신 음식을 통한 영양을 폐지를 통해서 뺏어 먹고 그 다음에
그 엄마가 드신 약도 탯줄을 통해서 일부는 그 애기한테 가거든요. 네네. 그 임산부도 쓸 수 있는 약들이 일부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다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애기한테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은 현저하게 인지 기능이 영향이 없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 약들도 다수 있습니다. 일부 약은 인지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약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인 경우에는 뇌가 지금 자라고 있고 발달을 중인 아이들한테서는 그 약을 어떻게라도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네. 하지만 가끔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이 약을 썼을 때 경련 발작을 하는 거를 완전히 잡아줘서 그 발작이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약이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고 생각하면 일부 아이들은 그 약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성인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항히스타민제가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복용해도 되는지 문의를 정말 많이 주세요. 특히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럼 어떤 약물을 처방받아야 되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질문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건에 대해서는 항히스타민 제제가 뇌전증성 경련 발작을 하는 아이들한테 금기약은 아닙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아, 네. 금기약은 아니고 주의를 요하는 약은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항히스타민, 그러니까 뇌 안에도 히스타민을 관리하는 그런 물질이 있거든요. 세포가 있는데 거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데 그게 경련 발작을 항히스타민 제제를 복용했다고 그래서 경련 발작을 모든 환자들이 다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환자들은 정상적인 그 경련 발작을 잘 조절되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득과 실을 따져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어떤 환자들은 항히스타민 제제가 이게 대부분 콧물 문제 때문에 하는데 콧물이 너무 많으면 코가 막혀서 잠을 홀라당 새는 수가 있거든요. 밤을 홀라당 새면 그 잠을 못 잔 그 자체가 경련 발작을 더 심화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조심스럽게 항히스타민 제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사실은 항히스타민 제제는 많은 분들이 감기약은 치료 목적으로 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일반적인 감기는 치료 목적보다는 증상 경감 효과입니다. 뭐 콧물을 좀 덜 나게 하고 열을 좀 덜 나게 하고 기침을 좀 덜 해서 편하자고 먹는 거고,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감기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뭐 더 심해진다라기보다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됩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항히스타민 제제를 꼭 안 먹어도 되는 경우에 굳이 항경련제 치료를 하고 있는 뇌전증 환자가 꼭 콧물이 나니까 괜찮으니까 먹읍시다 라고 복용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는 거고, 항히스타민 제제를 쓰지 않을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쓰지 않는 게 맞을 거고, 꼭 써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쓰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아이들이 제법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증의 뇌전증을 갖고 있는 난치성 뇌전증이 있는 환자들은 가끔은 항히스타민 제제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은 요 문제에 대해서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그게 제일 내 환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정답입니까를 상의를 드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센터에서도 그럼 그냥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셔라 말씀드리는데 그 방법이 제일. 그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항히스타민 제제가 뇌전증 환자는 절대로 복용하면 안 되는 금기약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요하는 약입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저희 센터에서도 상담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사전에 신청받은 질문들을 토대로 교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 아이는 후두엽 뇌전증입니다. 후두엽 뇌전증은 예후가 좋다고 들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완치될 가능성이 정말 높은지요?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앞서 말한 뇌전증 완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후두엽 뇌전증은 예후가 좋은 편인가요, 교수님? 자, 이것도 후두엽 뇌전증이 네. 첫째는 그러니까 1차성 뇌전증, 네. 그러니까 과거에 특발성 뇌전증이라고 불렀던 후두엽 뇌전증이 있고요. 네네. 그거는 과거에 소아 양성 후두엽 뇌전증이라고 불렸고요. 네. 간혹은 후두엽 쪽에 어떤 뇌에 손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2차성 뇌전증으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와 그러니까 1차성 뇌전증하고 그러니까 특발성 뇌전증하고 2차성 뇌전증하고는 예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많은 후두엽 뇌전증이 아까 말씀드린 양성 롤란팅 뇌전증이라고 불렀던 아, 중심 축두엽 극파를 동반한 자연 치유되는 뇌전증인 거와 같이 후두엽의 극파를 동반한 자연 치유되는 뇌전증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양성 롤란팅 뇌전증보다는 예후가 조금 나쁘긴 합니다. 네. 하지만 후두엽 뇌전증이 있는 이 특발성인 경우에는 자연 치유되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아주 높아서 그리고 2차성 뇌전증 경우에도 1차성보다는 약물 복용 시간이 조금은 길 수 있겠지만 네. 완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건 희망을 가지시고 이 주치의하고 상의하면서 약물 치료가 됐건 아니면 간혹은 후두엽 뇌전증도 뭐 수면 박탈이라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혹은 발열에 의해서 경련 발작이 쉽게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치의하고 잘 상의해가면서 관리하면 얼마든지 완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출생 시 뇌손상,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병변으로 인해서 뇌전증을 진단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후가 어떤지 현재 약물은 트리레탈, 라미탈, 데파코트 이렇게 복용하고 계시고 이렇게 뇌손상으로 인한 뇌전증도 수술이 가능한지 여쭤보셨어요. 네. 사실은 앞서 연령에 따라서 뇌전증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출생 시 뇌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뇌에 어떤 병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설명하기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예를 드는 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물을 잘 설계를 해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좋은 이쁜 건물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짓는 과정에서 지금 완전히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니면 건물이 다 지어지고 준공거사가 되기 전에 어떤 폭발 사고가 생겼으면 그러면 일부가 좀 폭발 정도에 따라서 손상을 받을 수 있고 그 폭발 사고가 어디서 생겼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앞으로 미칠 예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 환자 중에 극한 설명을 드리면 제 환자 중에요. 어떤 환자는 그 9층 아파트에서 2살 배기 아이가 방충망에 이렇게 방충망에 잡고서 놀다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거 생존했으면 이상한 거죠. 네. 하지만 진짜 그 아이는 중간에 물론 한번 이렇게 전깃줄에 걸리기도 하고 나무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환자는 진짜 머리는 전혀 손상이 없고 왼쪽 다리만 부러졌거든요. 네. 또 어떤 아이는 똑같은 2살인데 우리 앉아서 먹는 밥상이 있어. 요새는 식탁습니다만은 앉아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하는 조금 한 30cm, 40cm 되는 높이의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뛰어놀다가 미끄러지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아주 머리가 완전히 굉장히 큰 손상을 입었어요. 뇌출혈도 생기고 그래서 수술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예를 듣는 거는 극한 얘기는 하지만은 똑같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결과값이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출생 시 뇌손상,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병변도 이게 미숙아 시기에 생겼느냐, 네. 만사가 시기에 생겼냐에 따라서 그 손상이 오는 위치가 다르고요. 왜냐하면 혈관 구조가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미숙아 때 저산성, 허혈성 뇌손상이 오는 경우에는 소위 뇌성마비라고 그래서 하지로 내려가는 신경 쪽이 많이 다쳐요. 그래서 하지가 뻣뻣해지게 되는 아이들이 훨씬 많고요.
만삭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이 뇌 안에 있는 혈관이 큰 게 앞에 중간 뒤 세 개가 있는데 그게 서로 만나는 그 지점이 닫혀서 이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도도 다르고요. 뇌손상 출생 시 저손사증이 있을 때 오는 게 손상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손상이 크면 클수록 뇌전증이 조금 더 올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저선성 허혈성 뇌손상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이 다 뇌전증이 생기는 건 아니고 일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손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많을 거고, 또 좀 더 많고 어떤 양상으로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예후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산성 허혈성 뇌손상이 있는 아이들 중에 보통 뭐 돌전, 특히 두 돌 이후에는 잘 안 생깁니다만은 돌 전에 영아연축이라는 게 오는 아이들은 굉장히 나쁠 수도 있어요. 그 환자가 치료를 잘 받아도 나중에 레녹스 가스도 증후군이라는 난치성 뇌전증으로 하는 일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언제 생기고 어느 정도 손상이 왔고 정도는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예후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국소뇌전증 진단을 받은 거는 그거는 당연하겠죠. 이게 왜냐하면 손상되는 정도가 여러 국소적으로 다치기 때문에 국소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현재 3가지 약을 먹고 있으면 조금은 가지수가 이렇게 적은 거는 아닙니다. 단일 약제로 쓰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뭐 지금 할 수 없으니까 3개 약까지 쓰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출생 시 뇌손상 때문에 생긴 뇌전증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이 문제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수술이라는 건 뭐냐면요, 크게 수술을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수술 기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고전적인 거는 절제하는 방법인데,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까 폭발 사고가 생겼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방에 건물이 폭발 사고가 생겨가지고 합선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는 경우에 뭐 전기 관계된 분들이 와서 뭐 고치고 또 고치고 해도 자꾸만 이 방에서 합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질 않아요.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건물 전체를 위해서 이 방으로 들어오는 인입선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이 방은 그냥 창고방밖에는 안 되죠. 방으로 쓸 수, 이 회의실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절제 수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출생 시 뇌손상이 국소적으로 한 곳만 됐고 이게 약물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련 발작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어차피 거기는 다쳐서 기능적으로는 많이 떨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뇌전증 수술도 가능한가요? 라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병변이 만약에 여러 군데 있다. 그러면 다 뛸 수는 없잖아요. 다 뛰고서 경련 전혀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관 주치의하고 상의하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3번째 질문은 뇌전증 환자가 주의하는 음식 또는 좋은 음식이 있는지, 케톤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케톤 식이가 모든 뇌전증 환자한테 효과가 있는지, 특정 뇌전증에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어요. 네, 뇌전증 환자가 주의하는 음식,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은 사실은 주의할 필요는 없고요. 좋은 음식은 사실은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거는 골고루의 음식입니다. 사실은 음식은 치료제로 쓰는 거는 아니고요. 케톤 생성 식이요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치료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쓰는 거고, 그게 어떤 부분이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 효과가 좋다니까 그러면 지방분을 조금 더 먹이면 되겠다. 아닙니다. 그건 케톤 생성 식이요법은 칼로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체 것 중에 80%가 지방이고요. 나머지 20%가 단백질과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렇게 4대1 혹은 가끔은 3대1, 2대1 요법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보통 일반 시기에 지방이 보통 30%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35% 정도 지방을 좀 많이 먹인다고 그래서 뇌전증 경련 발작에 도움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하려면 그냥 일반적인 식이에다가 기름을 조금 더, 그러니까 지방을 조금 더 먹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네. 딱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처방을 받아서 얘한테 적합한 그 시기를 처방받아서 매 끼니 똑같은 그 함량으로 네. 먹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 모든 뇌전증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케톤 생성 식이요법도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방질을 뭐 고전적인 그 요법이 가장 효과가 좋은데 4대1 요법. 그러니까 80%는 지방이고 20%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인데 그게 먹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아이들이 뭐 어떤 아이들은 토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설사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췌장염, 어떤 아이들은 살에 걸려서 뭐 흡입성 폐렴이 생기기도 하고 위염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뭐 안 먹겠다고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토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부작용도 없지는 않습니다. 모든 환자가. 하지만 케톤 생성 식이요법은 난치성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서는 굉장히 큰 좋은 강력한 항경련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득과 실을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고 이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하는 게 내 환자한테서 내 아이한테 도움이 될 건지는 사실은 판단하고 해야지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아주 드물게는 일부는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전병 중에.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경련 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도 5분 미만이면 괜찮은가요? 아이가 경련할 때 5분 이상이면 119에 신고하는 게 맞는지, 경련을 할 때마다 매번 외래를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남겨주셨어요. 네, 이제 이 문제도 이제 제가 외래에서 질문을 네. 받는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이고 특히 입원한 환자들한테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앞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뇌 안에는 회로들이 있고 그 회로는 이 흥분성 그 뇌신경 세포가 있고 억제성 뇌신경 세포가 있고 요게 짝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래야지만 이게 항상성으로 이게 인간이 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앉아 있지만 지금 듣고 계신 여러 분들은 이렇게 집에서 옆으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뭐 서서 듣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뇌에서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일부 뇌세포는 일을 할 거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관리하는 뇌신경 세포는 그 넘어지지 않게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중력의 영향을 받고 꼬꾸라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쭉 해주는데 자, 뇌전증이 있는 환자들은 앞서 얘기한 것 같이 흥분성 뇌신경세포가 조금 과하게 일을 하거나 혹은 억제성 뇌신경세포가 일을 잘 못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경련 발작을 딱 일어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정말로 잘 만들어줬다라는 게 자, 발작을 하면 그게 뇌에 나쁘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하나님도 알고 계셨을 거고 그거를 억제성 뇌신경이 바로 일을 하면서 얘네들을 다독거려요. 근데 이게 보통은 우리가 5분을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을 하는 게 네. 이게 흥분성 뇌신경은 합선이 되면 퍼지려는 힘이 있고요. 네. 억세성 신경은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걔네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치 억제성 신경세포를 이 건물로 따지면 스프링클러로 생각을 하시면 스프링클러 불은 나면 번지려는 힘이 있죠. 네. 근데 스프링클러는
사실은 초기 진화형이잖아요. 네. 그게 나와서 초기 진화를 할 것이고 그 진화를 잘하면 이 스프링클러로 충분히 뭐 이 저기 불자동차가 오지 네.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네. 소화기를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되게 5분이 중요한 거는 이게 5분이 넘어가면 억제성 신경세포가 일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흥분성 신경세포는 더 커질 확률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다만 병원을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뭐 119 구급 때도 거의 경련 발작이 있어서 출동하는 경우에는 비용도 안 내고요. 또 우리나라 같이 응급실을 뭐 요새 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비용적으로 봤을 때 응급실에 내원하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게 길면 길수록 뇌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기 때문에 저건 5분 이상 경련 발작을 하면 응급실에 방문을 하고 특히 경련 발작이 한 번 있다가 뭐 몇 분 혹은 수시간 이내에 다시 발작을 하는 경우에는 요 흥분성 뇌신경세포보다는 억제성 뇌신경세포가 피로해서 제대로 일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간 여러 차례 하는 경우는 특히 길게 하거나 5분 네. 이상 길게 하거나 혹은 여러 차례 하는 경우는 그 다음에 발작이 금방 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 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경련을 할 때마다 매번 외래를 방문해야 합니까?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아이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병원을 중간에 와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그 경련 발작을 쭉 해서 약물 복용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살다 보니까 가끔 깜빡하고 약을 빼먹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꼬맹이가 약 먹었다고 생각하고 뱉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약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아니 지금 몇 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 한 끼 약을 안 먹었다고 그래서 경련 발작을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3끼 식사를 하죠. 근데 3끼 식사를 하는 이유는 한 8시간 정도 지나면 배고프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면서 지내는 건데 제가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밥 먹었는데 점심 굶으면 배 안 고픕니까? 점심 굶고 저녁 굶으면요. 아마 식은땀 나와서 내일 아침에 제대로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2번 먹는 거는 12시간 정도 가고 하루에 3번 먹어야 되는 약은 8시간 정도 갈 거고 어떤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는 약은 있거든요. 그런 약은 24시간 가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 번 빼먹으면 우리 내 몸속에 있는 혈중 약물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면서 만약에 뭐 2-3번 빼먹고 그러면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약을 똑같은 용량을 먹어도 복용을 해도 바로 혈중 농도가 제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5번 먹어야 돼요. 최소한 5번. 그러니까 5번 복용할 때까지는 그 약물 농도가 적정 약물 농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의 약은 무슨 그 소발작 때 쓰는 자론틴이라는 약을 빼놓고는 빈속에 뭐 약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밥을 못 먹더라도 빈속에라도 약을 드시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소아내전증 환자 중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한 경련제를 오래 복용해서 생기는 문제인지 뇌전증 소아 환자에게 발병이 잘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뭐 이 얘기도 뭐 진짜 무 자르듯이 이겁니다 저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요. 자, 소아뇌전증 환자에서 우울증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중에 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물을 항경련제를 복용한다고 우울증이 다 오는 건 아니고요. 일부 약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항우울제로 항경련제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왜 항경련제를 씁니까?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열제 중에 무슨 아세타미노펜이라든지 브루펜이라든지 이런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은 해열작용도 있고요. 진통작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진통작용도 소음작용도 네.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치통이 생겼는데 누가 아세타미노펜이라는 뭐 흔히들 타이레놀을 합니다만은 그 아세타미노펜을 처방을 하면 아이고 선생님 왜 난 열이 안 나는데 해열제를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 이 진통제로 준 거지 네. 해열제로 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항경련제 중에 항우울 효과를 같이 있는 약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우울증을 만들지는 않겠죠. 네. 물론 그 약도 다른 일부 부작용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약은 우울증과 같은 어떤 아이들은 아주 폭력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아이들은 우울증의 빈도가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렵고요. 그거는 주치 선생님하고 우리 애는 이 약을 복용한 후에 이러이러한 증상이 생겼는데 이게 약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라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딱 맞고요. 또 항경련제를 오래 복용해서 생기는 문제입니까? 어차피 항경련제는 단기간으로 쓰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대개 뭐 최소한 발작 기간이 2, 3년 이상 아이들인 경우에는 조절하게끔 되는 거고 일부 환자들은 뭐 일생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약은 비교적 그 개발할 때부터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세타미노펜이라는 그 약을 매일같이 몇 개월 먹으면 큰일 납니다. 네. 간에 큰 손상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약은 오래 복용을 해도 되게끔 그렇게 개발했던 게 사실이고요. 소아내전증 환자한테서 이런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 우울증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뇌에서 오는 거고. 그다음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은 어디서 옵니까? 가슴에서 옵니까? 심장에서 옵니까? 뇌에서 오죠. 그래서 같은 발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뇌전증 환자가 정신질환 또 정신질환자가 뇌전증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은 일반 환자보다 조금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는 6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후천적 뇌전증 환자입니다. 올해 출산을 했는데 혹시나 유전될까 걱정이 됩니다. 유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후천적 뇌전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차성 뇌전증, 2차성 뇌전증. 과거에는 뭐 특발성이라고 뭐 얘기했던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까 뭐 6가지의 뇌전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한 꼭지가 유전이 있고요. 네. 후천적 뇌전증이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중간에 뭐 뇌수막염이나 뇌염이나 혹은 뭐 교통사고 나서 머리를 다쳤거나 수술을 했거나 이래서 2차적으로 생긴 뇌전증 환자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 환자 그런 경우에는 아이한테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네.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유전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46개의 염색체가 있고 거기 이 염색체가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설계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아버지도 일부 닮고 어머니도 일부 닮고 저희 아버지가 키가 좀 크는 바람에 저도 키가 좀 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유전자를 받아서 반씩 받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지만 지금 이런 후천적 뇌전증 환자인 경우에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 합선이 되는 이유가 설계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 설계도를 옆 건물을 지을 때 그대로 갖다 쓰면 그쪽에서 똑같은 합선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설계대로 잘 지었고 여기에서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합선이 되기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합선이 된다 치면 그거는 설계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설계도를 옆 건물에 그대로 갖다 쓴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설계도 검사, 유전 검사라는 거는 설계도 검사잖아요. 네. 그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만약에 선천적으로 진단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자, 일부 환자들은 네. 유전적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뇌전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원인 때문에 오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유전자 검사들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뇌전증이 있는 환자를 유전자 검사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히 발달이 많이 늦는 아이들은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중에 한 5% 내지 10%는 방법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일부 예를 들어서 뇌 안에서 포도당 수송을 제대로 못 해주는 병을 가진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 환자들은 일반 환경연제 갖고서는 잘 듣질 않아요. 그런 경우는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환자는 피리독신이라는 물질이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경우에 경련 발작을 하는 경우는 피리독신만 쓰면은 경련 발작을 안 해요. 항경제 안 쓰고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환자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일반적인 앞서 말씀드린 소화기 롤란딩 뇌전증, 양성 소화기 롤란딩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안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할 필요는 없고 그런 일부 양성 롤란딩 뇌전증도 유전성 소인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환자인 경우에 아이를 낳았을 때 모든 아이가 다 뇌전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음 질문. 생후 2개월 때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으로 뇌전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아이가 학령기에 들어서면서 뇌전증 증상이 많아졌는데 성장기 때 일시적으로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지, 성인이 되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증상 양상의 경우에는 움찔거리고 멍한 증상이 있고 많으면 한 달에 2~3번의 대발작, 컨디션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는 한 달에 대발작이 없을 때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쉽게 말하면 건물로 따졌을 때 이렇게 계속 층고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층고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2개월 때 이제 뇌출혈로 인해서 뇌병변이 생겼고 네. 그 자리에서 이제 합선이 되는 그런 뇌전증이 생겨서 이제 어느 시기부터 어떤 아이들은 신생아기부터 발작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큰 다음에 발작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면서 구조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없던 게 새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저산성 허혈성 뇌병증이 있었고 그러니까 애가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나서 숨을 잘 못 쉬어서 뇌 산소가 모자라서 뇌에 부조증 이상이 왔고 그것 때문에 뇌성마비도 올 수도 있고 지적장애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오면서 뇌전증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환자인 경우에 일찍부터 돌전에 영아연축이 생겼다. 영아연축이 생겼을 때 그 환자를 치료를 잘 해놓고 치료를 안 하면 거의 다 레노스 가스토증으로 커가면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환자들은 잘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레노스 가스토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들은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하고 달리 어른은 이미 다 그 건축이 완료된 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층고가 올라가고 짓고 있는 건축 중인 뇌이기 때문에 바뀌면서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 사춘기 되면 특히 여자애들은 호르몬 밸런스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 때문에 증상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모든 환자가 다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일부 환자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검사도 하고 중간중간에 증상도 봐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약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을 수도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저희 아이는 수면 중에만 전신 발작을 합니다. 그 전신 발작의 경우 1분 30초가 넘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환자분은
보통 1분 이내로 발작이 끝나시기는 한데요. 근데 만약에 평소보다 증상이 길어져서 전신 발작이 2-3분 정도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냥 평소처럼 지켜보면 되는지 아니면 뭐 응급실이나 다른 곳에 내원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네.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잠하고 수면하고 발작하고는 정말로 친분 관계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전증 환자가 물론 일반 정상적인 환자가 무슨 잠 못 잤다고 그래서 경련 발작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뇌전증 환자가 잠을 못 자면 발작이 증가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 잘 때만 발작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이들한테서 소아뇌전증 중에 한 15%를 차지하고는 가장 많은 과거에 양성 롤란딩 뇌전증이라고 부르던 그 발작의 80%의 아이들이 잠들고 1시간 그다음에 잠 깰 때쯤 그때 발작을 하는 아이들이 80%거든요. 네. 낮에 하는 아이들은 한 20%도 안 돼요. 그래서 그 환자인 경우는 예후가 상당히 좋고요. 그 환자들은 대개 뭐 5분 이상 절대로 가지 않고 1분 30초라는 게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분 30초가 기준은 없습니다. 네. 근데 5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저희들한테는 해서 이게 길게 가면은 저절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어떤 발작이 됐건 지금 봐서는 반복적인 발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 롤란딩 뇌전증도 반복적인 발작을 하게 되면은 약물 치료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잘 때도 자주 저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현재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치면 네.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이 약을 그대로 둘 건지 네. 아니면 변경을 할 건지 추가를 할 건지 약물을 용량을 조금 올릴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 환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사실은 이 환자인 경우에는 제가 뭐 환자에 대해서 요 써져 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돼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다음 질문은 자폐증을 동반한 7살 뇌전증 환자입니다. 원래 오르필 시럽 4ml를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셨고 다른 약은 복용 안 하고 계시다고 하시고요. 원래 5ml 복용했으나 머리가 너무 빠져서 4ml로 감량했고 지금 현재는 증상 조절 잘 되고 있는데 머리가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약을 바꾸는 게 좋을지 감량을 하는 게 맞을지 그리고 낮에는 대소변을 잘 가리는데 유독 밤에만 계속 실수를 해서 7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저귀를 하고 잔다고 하세요. 이게 증상이나 약과 상관이 있을지 문의를 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 중에 한 20%, 40% 정도 아이들이 일생 언젠가 뇌전증을 앓게 되는 경우가 네. 다른 질환보다 제법 많고요.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어차피 뇌 회로에 문제가 있는 아이고 그 회로에 문제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뇌전증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네.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올필이라는 발프로인산이 항경련제 중에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약입니다만은 저거의 나름대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머리 빠지는 겁니다. 탈모인데 저 탈모 증상이 탈모가 온다 그러니까 대개 발프로인산 쓸 때 모든 환자가 다 탈모가 오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일부 환자가 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끔은 제가 뭐 극한 표현을 자주 씁니다만은 보호자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성인인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소주 2병 먹고도 멀쩡한 친구들도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맥주 한 컵만 마시면 온몸이 뻘개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네. 그렇듯이 같은 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반응하는 게 틀리듯이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도 마찬가지여서 올피시로 먹는 아이들이 모든 환자가 다 탈모가 생기는 건 아니고 올 수 있는 부작용 중에 리스트업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저 올피를 복용했을 때 탈모가 온다 그래서 막 원형 탈모가 오고 대머리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좀 불편하죠. 특히 여자아이고 그런 경우에는 좀 머리도 길고 또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좀 예쁘게. 예쁘게 네. 짬매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침에 빗질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웅큼웅큼 빠지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래하고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숱 없는 친구들은. 네. 근데 사실은 저거는 득과 실을 꼭 따져봐야 됩니다. 저것 때문에 뭐 대머리가 된다든지 원형 탈모가 생기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매지 말고 찐매면 이렇게 당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머리 비울 때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해서 사실은 이 약으로 잘 조절이 되고 있다 싶으면 유지를 하는 거를 저는 권고해 드리고 싶어요. 네. 하지만 또 항경련제가 올필밖에 없는 것은 아니고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환자를 올필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잠깐 지금 상황이 득과 실을 항상 따졌을 때 실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면 네. 약 바꾸는 거에 대해서 잠깐 그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것도 좋고 약을 감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예요. 왜냐하면 부작용 때문에 약을 지금 머리 빠지는 네. 탈모 때문에 약을 감량하다가 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거는 임의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낮에는 대소변을 잘 가는데 유독 밤에만 실수를 하는 거는 약보다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소변 가리기나 이런 것들이 네. 일반 아이들보다 조금 늦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번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천성 뇌병변 아이입니다. 뇌 손상 부위에서 나오는 뇌파가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만 7세 때 첫 발작하셨고 그다음 뇌전증 진단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뇌전증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세요. 최근 5년간 발작이 없어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약 복용을 중단해도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설 나이이다 보니 막상 약을 끊는 것이 두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뭐 이 환자인 경우에도 제가 환자에 대해서 뇌 선천성 뇌병변이 어떤 뇌병변인지 또 뇌파가 어땠는지 그동안 치료 경과가 어땠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천성 뇌병변이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약물 치료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게 보통은 최소한 2, 3년 이상 발작이 없는 경우에 뇌파가 현저하게 좋아지고 또 2, 3년 이상 발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을 또 끊는 게 아니라 줄여서 일정 기간 내에 줄여서 중단하는 시도를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뇌전증이 있는 아이들이 저렇게 잘 치료가 잘 됐고 또 언제 시작했고 또 약을 얼마나 여러 가지 약을 썼냐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만약에 한 가지 약물을 쭉 써서 잘 조절이 됐다 싶으면은 사실은 5년 정도 발작이 없고 주치의 선생님께서 약 복용을 줄여서 중단하는 거를 얘기해 주시면 따라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사춘기가 들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남자냐 여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호르몬 네. 영향 때문에 사춘기가 됐을 때 발작을 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도 쭉 커오면서 제 환자를 관리하면서 보면 깐난쟁이 때 그다음에 학교 들어가기 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이게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나중에 발작을 했을 때 아직은 우리 사회에 편견이 많아서 우리 뇌전증 지원센터에서도 그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게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모의 이 손바닥에서 훨씬 더 부모의 영역에서 멀어지고 또 활동도 많아지고 경련을 했을 때 아이들이 크면은 몸무게도 더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쓰러지거나 했을 때 이런 충격에 의한 손상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잠깐 어차피 언젠가는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 조치 중에 하나라서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뇌전증을 앓고 있었던 아이들이 경련 발작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걔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언제에 따라서 조금은 부모하고 상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3. 네. 고3 되면 아무래도 대학 공부도 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장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나이지 않습니까? 사춘기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경련 발작을 약을 중단하다가 발작을 했을 때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 심리적인 영향도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잘 봐서 1차에 빡 합격을 하고 수시로 간 다음에 그 좀 편안한 시기에 한번 해보자 라는 상의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신청받은 질문은 이제 여기서 끝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중간에 초성 퀴즈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성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뇌전증으로 해마 부위의 경화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이 뇌전증, 초기에 특징적인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이 뇌전증은 무엇일까요? 저희 QR코드 스캔하시면 그 뇌전증 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 가능하니까요. 답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꼭 남겨주셔야지 추천 가능하니까요.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함께 꼭 남겨주세요. 네. 지금 카톡창에 채팅창에 올려주신 몇 분이 계셔서 네네. 요거를 한번 답변해드릴까요? 한 분께서 어릴 적 열성경련을 38도만 넘어도 자주 했다가 5살까지 하고 안 했다가 코로나 진단을 하고 다시 경련을 해 뇌전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은 경련 발작이 없습니다. 그럼 약을 끊어봐도 될까요? 열성경련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보통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 중에 보통 한 2 내지 5% 정도가 3개월에서 5세 사이에 발열과 동반돼서 경련을 하고요. 네. 대부분은 18개월 내지 2돌 사이에 시작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하는 아이들 중에 대개 3분의 1 정도는 몇 번 안 할 수도 있고요. 3분의 2 있는 환자들은 반복적으로 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열성경련은 어떻게 보면 이 발열 때문에 경련 발작을 하는 거라서 사실은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고, 제 환자 중에 열만 나면 하루에 막 2-3번씩 하던 친구도 있었는데, 걔가 뭐 보통 초등학교 가기 전에 감기를 얼마나 자주 걸립니까? 그렇죠. 그게 뭐 1년에 한 10대 번씩 걸리면은 한 번에 2-3번씩 하다 보면은 1년에 한 20-30번 이상할 거고. 그래서 걔가 만 5살이 될 때까지 한 100번을 넘게 경련을 했던 아이가 있는데요. 지금 걔는 정말로 멀쩡합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열성경련은 길게만 하지 않으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문제는 10세에 코로나 진단을 받고 경련 발작을 해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는 거는, 아마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0세는 열성경련 하기에는 너무 늙었어요. 예, 열성경련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6-7세 이후에, 만 6-7세 이후에 열성경련하는 일은 없고요. 열성경련이 두 가지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아이들은 한 번 열성경련을 하고 나면 다음에 열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재발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열성경련이 있었던 아이들 중에 일반 아이들보다 뇌전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한 2 내지 7% 정도로 조금 높습니다. 일반 아이들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뇌전증으로 진단받았다라는 것을 보면 경련 발작을 해서 진단을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뇌파 검사나 MRI 검사를 통해서, 특히 뇌파 검사를 통해서 뇌전증 모양파가 보인 걸로 판단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 싶으면
이거는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지 환자도 모르는 제가 이 병력만 갖고서 약을 그만 복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네. 출생 시 뇌손상으로 인한 뇌전증 의심인 경우 예후가 있을까요? 좋은 예후가 있겠냐는 네네. 거죠. 그 출생 시,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출생 시 뇌손상이 정도가 어느 정도였고 심각 정도가 어느 정도였고에 따라서 얘기가 다를 거고 네. 그 환자가 모든 환자가 다 뇌전증이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예후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여기서 지금 그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은 이 출생 시 뇌손상이 왔고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뇌전증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는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올수록 조금 더 낫고 발달 상태가 뇌손상이 왔다고 해서 발달이 다 완전히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환자마다 정도가 다를 텐데 발달 정도에 따라서 발달 상태가 일찍부터 나빴다라면은 예후가 조금 나쁠 수 있고 발달이 좋았다면은 예후가 좋을 수도 있어요. 간혹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출생 시 뇌손상이 온 환자가 모든 환자가 뇌전증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워낙에 아까 쭉 얘기했던 양성 롤란딩 뇌전증과 같은 것들은 유전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게 까단제기 때는 나타나지 않고 보통은 만 3세 이후 학동기 들어가기 전에 학동기 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아이인데 그런 끼를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그 시기가 됐을 때 양성 롤런딩 뇌전증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네. 출생 시 뇌손상과 관계없이.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단적인 예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 내어주신 은백린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토크쇼를 위해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신 보호자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궁금증 해소되셨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움전화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